법우님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600년 전 이곳은 한양이라 불렸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수도였고 지금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한양이라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 뒤에는 두 사람의 치열한 고민과 대결, 그리고 깊은 우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새 왕조를 연 무인 이성계, 훗날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려 말 최고의 선승 무학대사, 이성계의 스승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거인이 새로운 나라의 도읍을 정하며 벌인 풍수 대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땅을 고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왕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때는 고려 말 14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나라는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부패로 썩어가고 밖으로는 외구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 젊은 무인이 있었습니다. 이성계 함경도 출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활솜씨와 용맹함으로 왜구를 물리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조정에서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시기 산속 깊은 절에서 참선에 몰두하는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무학 본명은 자초였습니다. 어린 시절 출가하여 전국의 명산을 돌며 수행했고 나홍선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학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에도 밝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녔습니다. 산속에 은둔해 있었지만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산속 암자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곳에 무학이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어떤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만듭니다. 이성계와 무학의 만남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깊은 눈빛과 초연한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무학은 이성계의 패기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현실에 대해, 백성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입니다.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입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어찌하면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군, 썩은 나무는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새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백성들에게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을 스승으로 모셨고 무학은 이성계를 미래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았고 마침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조선을 세웠습니다. 1392년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성계는 가장 먼저 무학을 불렀습니다. 스승님, 새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 새 도읍도 정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도읍은 나라의 심장입니다. 잘못 정하면 나라가 병들고 잘 정하면 나라가 융성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도읍은 개경, 지금의 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은 고려의 도읍이었습니다. 새 왕조에는 새로운 도읍이 필요했습니다. 이성계는 여러 곳을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계룡산 아래 신도안, 무학, 그리고 한양.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무학에게 명했습니다. 스승님, 전국을 돌아보시고 가장 좋은 곳을 찾아주십시오. 무학은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의 형세를 살피고 물의 흐름을 보고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읽고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그 역할이 있고 사람은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풍수지리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무학은 계룡산을 먼저 살폈습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물이 맑았습니다. 명당이라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쉬웠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도읍은 백성들과 가까워야 하는데 이곳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학도 살폈습니다. 지금의 서울 서대문 부근이었습니다. 이곳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학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서울입니다. 한양을 본 순간 무학은 알았습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북쪽으로는 백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동쪽으로는 낙산이 서쪽으로는 인왕산이 좌청룡 우백호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배산 임수의 형세였습니다. 무학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절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궁궐을 세워야 합니다. 그곳은 인왕산 자락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직동 부근이었습니다. 무학은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가 이성계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찾았습니다. 한양이 바로 새 도읍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성계는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한양으로 천도하도록 하겠소. 하지만 이성계도 직접 한양을 보고 싶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도읍지를 직접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학이 정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성계는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산세도 좋고 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이곳이 아닙니다. 무학은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이곳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입니다. 이성계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치는 좋으나 백성들을 제대로 볼 수 없소. 그리고 이성계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의 경복궁 자리, 백악산 아래 좀 더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곳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이요. 바로 이곳에 궁궐을 세우겠소. 무학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그곳은 명당이 아닙니다. 너무 낮습니다. 왕의 기상을 받들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단호했습니다. 스승님, 왕은 높은 곳에 있어서 백성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오. 왕은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풍수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땅 좋은 곳을 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사람의 철학이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법우님들, 무학과 이성계는 서로 다른 곳을 주장했습니다. 무학은 인왕산 자락을, 이성계는 백악산 아래를 고집했습니다. 고작 몇백 미터 차이였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무학이 정한 곳은 높았습니다. 그곳에 서면 한양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쪽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왕이 앉기에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주산인 인왕산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앞으로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기가 모이고 운이 트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무학은 이성계를 설득했습니다. 전하, 왕은 높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이 서고 나라가 안정됩니다. 이곳이야말로 왕이 머물 곳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학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맞는 말이었고 왕의 위험을 생각하면 높은 곳이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정한 곳은 무학이 정한 곳보다 낮았습니다. 백악산 바로 아래, 지금의 경복궁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는 한양 전체가 한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이성계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왕이 백성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곳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보이고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오. 법우님들이 지도자라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백성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의 철학이었고 정치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무학은 고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수 지식을 총동원해 이성계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스승님은 전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며 도읍지를 물색했습니다. 계룡산, 무학, 한양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산과 관찰 끝에 인왕산 자락을 선택했습니다. 무학은 이성계에게 풍수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주산, 조산, 안산의 배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물의 흐름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전하,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읽는 학문입니다. 산과 물과 바람의 조화 속에서 최고의 터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공부한 바로는 인왕산 자락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무학의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그의 풍수 지식은 깊었고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무학과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풍수가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평생 전장을 누빈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싸웠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일 때 이성계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높은 곳에만 있으면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왕이 백성과 멀어지면 나라가 썩어간다는 것을요. 고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권문 세족들이 높은 곳에 앉아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조차도 백성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우면서 다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성계는 무학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명당이라 해도 백성과 멀어지는 곳에 궁궐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소중하오. 하지만 왕은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오. 무학은 난처했습니다. 제자이자 왕인 이성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승으로서 권위가 섰지만 동시에 왕의 뜻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학은 풍수의 원리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성계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들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우님들, 두 사람 모두 옳았습니다. 무학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최고의 터를 찾았습니다. 이성계는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하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은 한 곳에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자 신하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신하는 무학의 편을 들었습니다. 풍수는 무시할 수 없는 학문이고 고승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이성계의 편을 들었습니다.
왕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풍수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무학파와 이성계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학이 제안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정한 곳에 말뚝을 박아놓겠습니다. 전하께서도 원하시는 곳에 말뚝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합시다. 무학은 인왕산 자락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성계는 백악산 아래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룻밤을 기다렸습니다. 법우님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 말뚝을 박은 곳으로 갔습니다. 무학이 박은 말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박은 말뚝 주변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맺혔는데 그 이슬이 말뚝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맺혀 있었습니다. 무학은 그것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답을 주셨습니다. 전하께서 정하신 곳이 옳습니다. 정말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혹은 이성계의 신하들이 꾸민 일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학이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평생 공부한 풍수 지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학은 대승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나라의 안정이 중요했습니다. 왕과 스승의 갈등이 길어지면 신하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백성들도 불안해할 것이었습니다. 무학은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승이 잘못 보았습니다. 전하께서 정하신 곳에 궁궐을 세우십시오. 비록 제가 생각한 명당은 아니지만 전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명당을 만들 것입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고맙소.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소. 이렇게 한양의 도읍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백악산 아래, 지금의 경복궁 자리였습니다. 법우님들, 도읍지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궁궐을 지어야 했습니다. 1310년 이성계는 한양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새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경사스럽고 복된 궁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을 궁궐 건축의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비록 터를 정하는 데는 의견이 달랐지만 이성계는 여전히 무학을 신뢰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에 어떤 궁궐을 지어야 할까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무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최고의 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학은 전국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고 돌을 찾고 기와를 만들 흙을 물색했습니다. 특히 나무가 중요했습니다. 궁궐의 기둥이 될 큰 나무들이 필요했습니다. 무학은 금강산까지 올라가 최고의 소나무를 골랐습니다. 법우님들, 무학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무학이 진정한 수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무학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던 터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곳이 최고의 궁궐이 되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궁궐 설계에도 무학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비록 위치는 이성계가 정했지만 건물의 배치는 무학이 정했습니다. 중심에는 근정전을 두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근정전 앞에는 넓은 마당을 두어 신하들이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근정전 뒤로는 사정전을 두었습니다.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강령전을 두어 왕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에는 동궁을 두어 세자가 머물게 했습니다. 서쪽에는 경회로를 지어 연회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건물의 배치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만나는 공간, 신하와 논의하는 공간, 휴식하는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무학은 또한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려 애썼습니다. 이성계가 정한 곳은 무학이 보기에 완벽한 명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북쪽의 기운이 약하다 싶으면 북쪽의 건물을 더 배치했습니다. 남쪽의 물길이 아쉬우면 연못을 파서 보완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노력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스승님, 비록 스승님께서 원하시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니 고맙소. 무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어디에 궁궐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하신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명당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타협의 지혜입니다. 무학은 자신의 주장을 굽혔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았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뜻을 관철했지만 무학의 의견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가 되었습니다. 궁궐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나무를 나르고 돌을 다듬고 기와를 구웠습니다. 무학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수고가 많소. 이 궁궐은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정치하실 곳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훌륭한 궁궐을 짓읍시다. 백성들은 무학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힘든 노역이었지만 새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큰 공사다 보니 자재가 부족했고 인력도 모자랐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너무 무리한 노역을 시킨다고 불평했습니다. 고려 말처럼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성계는 고민했습니다. 궁궐은 지어야 하지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학이 조언했습니다. 전하, 천천히 지으십시오. 백성들에게 무리를 주지 마시고 여유 있게 진행하십시오. 훌륭한 건물은 급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늘리고 백성들의 노역 일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공사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단호했습니다. 급할 것이 없소. 백성이 고통받으면서까지 빨리 지을 필요는 없소. 이것이 바로 이성계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백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왕의 위엄이나 궁궐의 화려함보다 백성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경복궁이 완성되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궁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완공식 날 이성계는 무학과 함께 경복궁을 돌아보았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백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쪽으로는 한양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멀리 한강도 보였습니다. 이성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님, 여기서 보니 백성들의 집이 보이고 백성들의 삶이 느껴집니다. 역시 이곳이 맞습니다. 무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처음에는 소승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전하의 뜻이 옳았습니다. 왕은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의견 충돌로 팽팽히 맞섰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힐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무학과 이성계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경복궁이었고 조선 500년의 도읍 한양이었습니다. 법우님들, 경복궁이 완성되고 한양 천도가 이루어진 후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성계는 경복궁 근정전에 앉아 첫 조회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마당에 도열했습니다. 새 왕조, 새 도읍, 새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정전에 앉아 있으면 정말로 백성들의 집이 보였습니다. 궁궐담 너머로 한양 백성들이 사는 동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밥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만약 무학이 정한 높은 곳에 궁궐을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양 전체가 내려다 보이기는 했겠지만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성계는 매일 아침 근정전에 나와 먼저 백성들이 사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이 편안한가, 굶주리는 이는 없는가, 추위에 떠는 이는 없는가 생각했습니다. 법우님들, 리더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일까요? 이성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가까운 곳에 궁궐을 지었고 매일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양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성계는 근정전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백악산도 아름답고 하얀 궁궐 지붕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도 떼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즉시 신하를 불렀습니다. 저곳을 보라. 연기가 나지 않는다.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당장 쌀과 땔감을 나눠주도록 하라. 신하는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저 멀리까지 보십니까? 이성계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보이기 때문이요. 무학 스승께서는 높은 곳을 원하셨지만 나는 이곳을 선택했소. 백성이 보이는 곳, 백성의 소리가 들리는 곳 말이요. 이 이야기는 신하들 사이에 퍼졌고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왕은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무학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무학은 경복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근정전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무학은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하께서 왜 이곳을 고집하셨는지 말입니다. 풍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인데 제가 땅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자연과의 조화, 그것을 백성과의 조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무학과 이성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극단에 있었습니다. 무학은 풍수를, 이성계는 백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중도를 찾았습니다. 풍수도 중요하지만 백성이 더 중요하고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조세를 공정하게 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했습니다. 때로는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백성 편만 드신다고 왕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엄은 백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무학은 그런 이성계를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때로는 단호하게 충고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은 아닙니까? 무학은 대답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전하께서는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성계는 안도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있어 힘이 납니다. 법우님들 리더에게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혼자서는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성계에게는 무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달라 충돌했지만 결국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성계는 늙어갔고 무학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이성계는 무학을 찾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히 쉬려 합니다. 무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 궁궐을 지을 때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무학이 높은 곳을 주장했고 이성계가 낮은 곳을 고집했던 일, 밤새 논쟁했던 일, 말뚝을 받고 하늘의 뜻을 기다렸던 일.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두가 추억이었습니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요. 무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전하께서 오르셨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법우님들, 무학과 이성계의 이야기로부터 600년이 지났습니다. 경복궁은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지만 지금은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정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600년 전 이성계가 봤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옥마을 대신 고층 빌딩이 서 있고 백성들의 작은 집 대신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다니고 도시가 살아 숨쉽니다. 법우님들은 경복궁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 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성계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왜 무학이 결국 동의했는지 말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백성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적당한 높이. 그것이 바로 이 자리의 의미였습니다. 무학이 주장했던 인왕산 자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는 사직단이 세워졌습니다.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지었지만 무학이 정한 명당에는 사직단을 세워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이것도 타협이었습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둘 다 살린 지혜였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내 주장만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 말을 그냥 따라야 할까요? 무학과 이성계는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무학은 자신의 풍수 지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백성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궁궐 위치는 자신이 정했지만 건축과 설계는 무학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무학이 정한 곳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고 진정한 협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쟁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을 화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여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무학과 이성계가 바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리더는 백성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만 있으면 백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성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백성이 보이는 곳, 백성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법우님들이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 명령만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하시겠습니까? 둘째,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학은 풍수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은 존중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풍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학과 이성계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격하게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갈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넷째,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학은 처음에 자신의 풍수 지식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무학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타협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패배로 생각합니다. 내 주장을 굽히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학과 이성계는 다르게 보여줍니다. 타협은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얻는 것입니다. 무학은 궁궐 위치에서는 양보했지만 건축 전반을 책임지며 자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뜻대로 위치를 정했지만 무학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법우님들, 600년 전 두 사람의 대화를 상상해 봅니다. 경복궁이 완성되고 두 사람이 함께 근정전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한양의 저녁 노을이 깔립니다. 무학이 말합니다. 전하, 제가 졌습니다. 전하께서 오르셨습니다. 이성계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스승님. 스승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연과의 조화를 저는 백성과의 조화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무학이 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이긴 것이군요. 이성계도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겼고, 백성이 이겼고, 나라가 이겼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무학과 이성계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경복궁이라는 건물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를 존중하되 맹신하지 않는 태도를 남겼습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법우님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장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협을 패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학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성계처럼 백성을, 사람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때 법우님들의 삶에도, 법우님들의 조직에도, 법우님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조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600년 전 두 사람의 지혜를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법우님들 기회가 되시면 경복궁을 방문해 보세요. 근정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무학과 이성계가 나눴던 대화를, 그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그들이 내린 선택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법우님들도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